전체 사이즈를 측정해주고 뭉쳐있는 나무 덩어리를 묶고 동그랗게 구분해준 다음 빛과 방향과 명암을 생각해서 대충 어지럽게 그려주면, 지금 이거 그림쟁이들도 하고 있는 나무 그리는 과정, 이거 알려드리면 진짜 미술학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업비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진짜 오늘 딱 한 3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운 나무 그리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꼭 10분만 보시고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그림 실력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몰라서 그림 막 따라 그리기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안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경우를 또 많이 봐가지고 오늘 이거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진짜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림 실력 정체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림 기초반 온라인 클래스 영상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초보가 나무 그림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 중 첫 번째는 전체 구조를 인식하지 않고 부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나무를 그릴 때 전체적인 형태나 덩어리를 먼저 파악하지 않고 잎사귀 하나하나 가지 끝부분부터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균형이 틀어지고 그림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신 분들은 바로 부분부터 그려도 전체적인 형태나 비율, 명암 등이 머릿속에 있어서 가능하지만, 초보분들은 전체적인 큰 형태를 먼저 그려주는 습관이 정확한 형태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아직 좀 더 정확한 형태를 위해 큰 비례부터 파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나무 외형의 큰 사이즈를 잡아줍니다.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가로, 세로 비율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펜으로 가로, 세로 길이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외형 사이즈를 종이에 표시해 주셨다면 그 다음은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의 사이즈를 그려줍니다. 나무 기둥의 높이, 나무 가지의 방향과 길이, 가지에서 나오는 나뭇잎의 덩어리 사이즈,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뭇잎을 하나하나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나뭇잎이 뭉쳐있는 덩어리 사이즈를 대략 원으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바로 나뭇잎을 그리고 싶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모든 나무가 전부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큰 가지에서 작은 잔가지들이 나오고 거기서 잎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잎을 하나의 구처럼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원으로 대략 나뭇잎 덩어리를 표시했다면 빛의 방향에 따라 명암을 어떻게 넣을 건지도 대략 빗금 정도 쳐줍니다. 지금 그리는 나무 사진은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어둡고 왼쪽이 밝습니다. 큰 흐름을 생각하고 그 다음이 뭉쳐있는 나뭇잎의 개별 덩어리 명암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필로 대략 전체 사이즈, 각 덩어리의 사이즈를 그렸다면 이제 펜으로 구체적인 나무를 그려줍니다. 지금 사용할 펜은 대표적인 드로잉 펜 3가지 중에 사쿠라 펜을 사용하겠습니다. 드로잉 펜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쿠라, 스테들러, 코픽 3가지 펜의 장단점을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 오른쪽 위 펜 소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림 초보가 나무 그림을 어려워하는 이유 2번째는 빛과 명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나무는 복잡한 입체 구조라서 빛에 따라 다양한 명암이 생기는데 초보자는 이 흐름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단순히 초록 덩어리처럼 평면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깊이나 입체감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사진에는 명암 흐름이 어느 정도 잘 보입니다. 빛의 방향도 알 수 있고 덩어리도 보이고 그래요. 또 컬러로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면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주시면 더 명암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림을 그리는 건 밖에서 좋은 풍경에 앉아서 그림도 한 장 그려보고 사색도 해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밖에 나가서 나무 하나 그려보려고 하면 어때요? 명암이고 뭐고 뭐 형태 잡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밖에서 몇 시간씩 앉아서 그림 그리기도 힘들고요. 그 외 예전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화가님들 보면 손가락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풍경을 보시잖아요. 이게 내가 그릴 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구도로 어떤 장면을 그릴지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례와 형태를 잡을 수 있고요. 밖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릴 대상을 정하고 종이에 얼마나 사이즈로 그릴 건지 가로와 세로만 체크해 놓고 그냥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면 되거든요. 이런 방법들로 형태는 잡을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게 명암이에요. 특히 밖에서는 아무리 쳐다봐도 사진으로 볼 때보다 명암이 잘 안 보이죠. 빛이 안 좋아서 날씨가 흐릴 때도 있고 그리는 대상 자체가 빛이 명확하게 흘러가지 않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복잡한 부분만 보이고 빛의 흐름이 내 눈에는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도형 공부를 꼭 해야 합니다. 구, 육면체, 원기둥 이런 것들을 초보 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사진 보고 따라 그리는 그림은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어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리는 그림은 그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은 이 기본 도형 안에 들어있거든요. 몇 년씩 그림을 그린 분들이 다시 기초부터 배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림이 자꾸 평면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은 꼭 기초 개념을 확실히 하고 어반 스케치나 수채화나 아크릴, 유화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개념을 확실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그냥 기초 위에 재료만 바뀌는 거거든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림을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혼자 해도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기초반 클래스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림 초보가 나무 그림을 어려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나뭇잎을 하나하나 다 그려야 한다는 집착에서 오는데요. 나무 그릴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잎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하나 다 그리려면 끝이 없겠다. 그냥 잎사귀 하나하나씩 다 채워보자. 그런데 완성은 언제 하지? 이런 생각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초보분들이 나무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인데요. 그 대신 좀 더 편하고 오래 그리고 싶은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잎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사진에 익숙해서인데요. 보통 우리는 처음 나무 그림을 그릴 때 사진을 보고 연습하잖아요. 사진에는 잎 하나하나, 잎맥, 가지의 각도, 그림자, 반사광이 이미 정리된 정보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잎사귀 디테일 좀 따라 그리면 정말 멋지겠다 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사진 뒤에 숨어 있는 건 움직이지 않는 정보예요. 빛도 바람도 각도도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기가 너무 편하시죠. 그런데 막상 밖에 나가면 바람도 불고 햇살도 바뀌고 잎사귀 하나하나 방향이 달라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잎 하나하나를 다 맞추자는 집착은 사실은 사진 복사하기에 익숙한 손과 뇌를 고착시키는 겁니다. 복사하는 건 쉬운데요. 근데 그 복제가 현실 속에 살아있는 나무로 가져오려면 사진의 정보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섬세하게 그려야 잘 그린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이 그린다고 좋은 그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잎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 빗나가도 뚜렷하게 보이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잎을 그리다 보면 전체적인 덩어리가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한 장을 더 그리더라도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예전에 저도 그랬고 제 학생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친구는 공원에서 나무를 보고 이거 한 그루 그리면 다 끝낼 줄 알았는데 하면서 연필을 놓더라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잎사귀만 많고 나무의 골격도, 빛과 그림자의 흐름도 없고 공간감도 없고 결국 그림 같지 않은 나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는 결국 그 전에 그렸던 사진 속 나무랑 똑같은 그림을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자연 속 나무는 절대 사진 같지 않거든요. 그럼 잎사귀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꼭 기억하고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 기둥과 큰 가지를 먼저 그리고요. 2번째는 잎 덩어리, 그러니까 막대한 잎의 집합체를 먼저 표시합니다. 3번째는 빛이 닿는 부분과 그림자 지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잎 하나하나를 보려 하지 말고 먼저 큰 덩어리에 연필로 동그라미나 타원, 덩어리 윤곽을 먼저 잡아주세요. 그 덩어리 안에서 이 부분은 햇빛이 한가득, 이 부분은 그림자 깊은 곳, 이런 식으로 톤을 나누면 됩니다. 잎은 최소한으로 혹은 때로 암시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나무의 무게감을 살리는 첫걸음이에요. 세부보다 방향과 흐름에 집중하고 그 다음 덩어리 안에 가지가 어떻게 뻗었는지, 잎 덩어리는 어디에 밀집이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때 디테일보다는 방향과 리듬을 우선시해 주세요. 잎맥, 잎 하나하나 느낌보다는 이 덩어리는 위에서 아래로 무게가 내려오고 있구나, 이 부분은 뒤쪽이라 어둡겠네, 이런 흐름을 먼저 그립니다. 세부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부보다 흐름이 먼저예요. 많이 반복해야 실력이 는다라는 말 맞는 면도 있지만 같은 잘못으로 반복하면 잘못된 습관이 길러질 뿐입니다. 사진 복사하듯 잎사귀만 찍어내는 건 오히려 그림에 대한 흥미를 깎아먹고 그림은 어렵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리고 가끔 손을 멈추고 눈으로 더 오래 바라보세요. 손보다 눈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감각이 먼저 살아야 사물을 구조화해서 보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무를 그릴 땐 잎 하나하나 그리려고 하기보다 먼저 덩어리를 보고 빛과 그림자를 읽고 그 흐름을 손으로 옮겨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표현한 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좀 더 입체감 있는 나무의 느낌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림 잘 그리고 싶지만 막막한 분들을 위해 표현을 함께 고민하며 실용적인 팁과 생각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즐겁게 드로잉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취미로 그림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졌죠.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중 형태 잡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형태 잡는 게 정확히 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따라 그리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 그림 그릴 때 그랬습니다. 이 형태의 본질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각도만 조금 틀어져도 그림이 무너지고 결국 스트레스 받아 포기하게 되잖아요. 막막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동안 어려운 기법이나 개념 때문에 지레 포기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봐주세요.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그림쟁이들이 무조건 쓰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막연한 그림 초보분들이 당장 연필을 들고 어떤 방법을 피해야 할지 싹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아래 하이프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면 바로 겁부터 먹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바이올린 같은 경우만 봐도 그렇죠. 일단 생김새 자체가 너무 복잡해 보여요. 둥글죠? 잘록하죠? 좌우로 휘어있죠? 위에는 또 작은 부품들이 달려 있습니다. 줄도 있고 구멍도 있고 각도도 미묘하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바깥쪽 라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곽선을 그대로 베끼려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그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은 복잡한 곡선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재현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처럼 좌우가 비슷하면서도 미세하게 달라 보이는 형태는 그냥 윤곽선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를 그리고 있는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위쪽 곡선이 더 컸나? 아래가 더 넓었나? 허리 부분이 이 정도로 잘록했나? 이렇게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비슷한데 싶다가도 조금만 내려가면 비율이 틀어지고 목 부분을 붙일 때 갑자기 중심이 안 맞고 마지막에 전체를 보면
어딘가 찌그러진 느낌도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초보분들이 말하는 분명 따라 그렸는데 이상해요의 정체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손이 똥손이라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잡한 대상을 복잡한 그대로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그릴 준비가 안 된 정보를 처음부터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형태를 잘 잡는다는 건 외곽선을 예쁘게 따는 게 아니라 복잡한 대상을 단순한 도형으로 번역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이것의 핵심입니다. 도형화, 구조화. 쉽게 말해서 눈앞에 어려운 대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덩어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손이 빨라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번역 과정을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바이올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완성된 선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그림 안에는 이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큰 몸통이죠. 초보분들은 몸통 바깥 라인부터 보지만 사실 먼저 봐야 할 건 그게 아닙니다. 몸통 전체가 어떤 큰 도형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바이올린 몸통은 얼핏 자유곡선처럼 보여도 크게 보면 세로로 긴 하나의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서 위쪽 덩어리 하나, 가운데 잘록한 허리 하나, 아래쪽 큰 덩어리 하나로 나뉩니다. 즉 처음부터 예쁜 바이올린 라인을 보지 말고 세로로 긴 상자 안에 위아래 타원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가 좁아진 구조로 보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갑자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잡한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먼저 큰 비율을 잡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몸통을 그릴 때도 그냥 라인을 따지 말고 먼저 세로 중심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 중심선은 엄청 중요합니다. 바이올린은 좌우 대칭에 가까운 물체라서 중심선이 무너지면 전체가 바로 틀어져 보입니다.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축입니다. 예쁘게 그리려는 마음이 앞서서 중심을 안 잡고 시작하니까 왼쪽은 맞는데 오른쪽이 안 맞고 위는 괜찮은데 아래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먼저 중심축, 그리고 그 축을 기준으로 위쪽 덩어리의 높이, 가운데 허리의 위치, 아래 덩어리 크기를 나눠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디테일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위가 조금 작고 아래가 더 크다. 허리는 가운데보다 약간 아래에서 가장 좁아진다. 몸통 전체는 완전 직선이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보인다. 와 같은 큰 흐름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 다음은 몸통을 둥근 덩어리로만 보지 말고 입체 도형의 결합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형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만 떠올리는데 그림에서 말하는 도형은 시험지 도형이 아니라 입체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한 틀에 가깝습니다. 바이올린 몸통은 납작한 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께가 있고 앞판과 옆면이 존재하죠. 그래서 평면 타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눌린 상자 혹은 얇은 입체 상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옆면 두께가 보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단지 앞모양만 베끼는 게 아니라 이 물체가 공간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는지도 함께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용한 형태 잡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닮은 모양 찾기가 아니라 방향과 부피를 동시에 잡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목 부분을 보겠습니다. 초보분들은 목을 그냥 길쭉한 막대기처럼 생각하고 그리는데 실제로는 약간 기울어진 긴 직육면체나 좁은 판형 덩어리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막대로 보면 폭의 변화와 기울기를 놓치기 쉬운데 박스로 보면 위아래 너비, 기울어진 축, 몸통과 연결되는 각도가 한 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헤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복잡하게 말린 장식은 처음부터 그리면 100% 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먼저는 작은 상자, 옆으로 튀어나온 원통, 그리고 말려 들어가는 달팽이 모양의 리듬으로 나눠서 봐야 해요. 즉 최종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라인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떤 도형 위를 따라 움직이는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형태를 쉽게 잡는 사람들은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먼저 그립니다. 이건 정말 초보와 숙련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가르는 부분입니다. 초보는 보이는 걸 바로 손으로 옮기고 숙련자는 보이는 걸 잠깐 멈춘 다음 구조로 해석합니다. 중심선, 가로기준선, 가장 넓은 부분, 가장 좁은 부분, 기울어진 축,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와의 관계, 이런 기준이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곡선을 그릴 때도 감이 아니라 근거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삐뚤어질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외곽선은 마지막 화장이고 도형은 뼈대입니다. 뼈대 없이 화장부터 하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초보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도형으로 보면 그림이 딱딱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형태 잡기 단계에서는 아름다운 선보다 틀리지 않는 구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유려한 곡선을 노리면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구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도형을 거칠게 잡아두면 처음엔 조금 투박해 보여도 그 위에 곡선을 얹는 순간 형태가 훨씬 안정적으로 살아납니다. 지금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기의 우아한 곡선미는 그냥 예쁜 손놀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 비율과 중심축이 정확히 잡혀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꼭 바꿔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대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생겼지? 라고 묻지 말고 먼저 어떤 도형으로 나눌 수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그림의 난이도를 확 낮춰줍니다. 바이올린이면 세로 박스, 위아래 큰 타원 덩어리, 가운데 좁아지는 연결부, 기울어진 긴 목, 원통형 패그, 얇은 줄, 이렇게요. 그러면 더 이상 이 그림은 엄청 복잡한 악기가 아니라 몇 개의 도형이 연결된 구조물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림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분석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석이 가능해지면 연습도 가능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형태를 어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못 그려서가 아니라 복잡한 걸 복잡한 그대로 따라 그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형태 잡기의 시작은 외곽선을 잘 따는 게 아니라 큰 도형을 보고 중심축을 세우고 비율을 나누고 입체 방향을 읽는 겁니다. 오늘 이 바이올린도 사실은 예쁜 곡선의 집합이 아니라 박스와 타원, 원통과 축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이걸 보는 눈만 생기면 이전에는 막막했던 대상도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즉, 똥손 탈출의 시작은 손기술이 아니라 관찰 방식의 교정입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기 전에 눈으로 먼저 단순화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나눠서 잡으면 되겠구나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으로 보세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막상 종이 앞에 앉으면 또 손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순서입니다. 그림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순서 없이 눈에 띄는 부분부터 그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뻐 보이는 곡선부터 들어가고 어떤 분은 바이올린의 F홀부터, 또 어떤 분은 위쪽 헤드 장식이 멋있으니까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면 높은 확률로 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대상은 부분부터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 전체가 그 부분에 끌려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림은 내가 그리고 싶은 곳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틀어지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잡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이해해도 형태 잡기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지금 이 바이올린을 기준으로 정말 실전적으로 순서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전체가 들어갈 큰 틀, 쉽게 말해 바운딩 박스를 잡는 겁니다. 바이올린의 가장 바깥쪽 끝들을 기준으로 세로로 긴 직사각형 하나를 아주 가볍게 잡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쁘게가 아니라 얼마나 큰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바이올린 몸통만 크게 그려놓고 나중에 목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위로 줄이거나 반대로 목을 길게 뽑았는데 몸통이 작아져서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 부분을 그리지 말고 이 대상 전체가 종이 안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는지부터 먼저 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지을 때 방 꾸미기 전에 대지 경계부터 정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아무리 잘 그려도 비율이 전체적으로 무너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심축입니다. 아까 1단락에서 말씀드렸죠. 바이올린처럼 좌우 균형이 중요한 물체는 중심을 안 잡으면 무조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중심축은 꼭 화면 기준으로 수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 속 바이올린은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종이의 세로선처럼 똑바로 긋는 게 아니라 대상이 실제로 기울어진 방향을 따라 긴 축을 하나 잡아야 합니다. 초보분들은 이걸 잡고 내가 편한 세로선으로 그리는데 그러면 몸통과 목이 각각 따로 노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대상의 흐름을 읽으세요. 지금 이 바이올린은 몸통이 있고 그 위로 목이 연결되고 맨 위에 헤드가 올라가죠. 이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보는 겁니다. 그 축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그림이 훨씬 안정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큰 덩어리 분할입니다. 바이올린을 한 번에 그리지 마세요. 몸통 전체를 먼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고 그 안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위쪽 볼륨, 가운데 잘록한 허리, 아래쪽 큰 볼륨. 여기서 초보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곡선부터 찾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말려 들어가나 이 라인이 얼마나 우아한가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그건 아직 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봐야 하는 건 위 덩어리와 아래 덩어리의 크기 차이, 그리고 가장 좁아지는 지점의 위치입니다. 이건 감으로 하면 안 되고 비교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 덩어리는 아래보다 작고 가장 넓은 지점은 아래쪽에 더 강하게 있다. 허리는 정확한 한 점이 아니라 짧은 구간에서 줄어든다. 같은 식으로요. 그러니까 형태를 라인으로 보지 말고 폭의 변화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려운 곡선이 쉬운 정보로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몸통 안에 가로 기준선을 몇 개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쪽 가장 넓은 부분, 허리 시작점, 허리 끝점, 아래쪽 가장 넓은 부분 이런 식으로요. 이 선들은 최종 그림에서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보여도 됩니다. 초보일수록 이런 보조선을 쓰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보조선은 못 그리는 사람의 표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려는 사람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작품 사진 찍으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형태를 이해하려고 그리는 거니까요. 이런 기준선이 있으면 좌우를 맞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왼쪽 곡선이 내려오는 위치와 오른쪽 곡선이 들어오는 위치를 비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도형으로 그린다는 건 어림짐작을 줄이고 비교 가능한 기준을 늘리는 작업입니다. 네 번째는 몸통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 그림이 갑자기 평면 포스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앞모습 외곽선만 그리고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은 두께가 있습니다. 옆판이 보이고 앞판과 옆면이 분리되고 아래쪽 가장자리에도 입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통은 단순한 납작한 실루엣이 아니라 얇은 상자와 같은 입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외곽선을 잡은 다음에는 꼭 아래쪽과 옆쪽 두께선을 아주 약하게라도 표시해 줘야 합니다. 이때도 초보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두께를 외곽선에 그냥 평범하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종이 인형처럼 보입니다. 두께선은 단순 복사가 아니라 원근에 따라 보이는 면의 폭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가까운 부분은 조금 넓게, 멀어지는 부분은 좁게 느껴질 수 있고 곡선이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두께선도 같이 리듬을 타야 합니다. 이런 입체 기준이 들어가야 나중에 명암을 안 넣어도 구조가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는 목과 헤드를 몸통 다음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 순서 중요합니다. 초보분들은 목이 길쭉하니까 오히려 쉽게 느껴져서 빨리 그리려 하는데 사실 목은
몸통의 중심과 연결 각도가 정확해야 살아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통이 먼저입니다. 몸통 중심이 안정적으로 잡힌 후에 거기서 위로 뻗는 길쭉한 직사각형 혹은 얇은 박스를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목은 그냥 선 2개로 만들지 말고 폭이 있는 판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몸통에서 목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꼭 확인하세요. 초보 그림을 보면 목이 너무 정중앙에서 시작되거나 반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색해집니다. 중심축을 잡아두면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목은 그 축의 연장선 안에 있어야 하고 몸통과의 연결은 뜬금없이 붙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헤드 부분, 여기서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절대 처음부터 말려있는 장식선을 따라가지 마세요. 먼저 아주 작은 박스 하나, 그 위에 붙는 돌출 부품, 그리고 말려 들어가는 큰 흐름 하나로 나누세요. 쉽게 말하면 헤드는 디테일이 많은 장식이 아니라 작은 구조 덩어리들이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쁜 곡선을 어떻게 그리지가 아니라 이건 어떤 방향의 도형 몇 개가 붙은 거지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디테일 욕심을 내면 반드시 삐끗합니다. 구조가 안 맞는데 장식부터 맞추려 하면 그림이 점점 괴상해집니다. 그래서 헤드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6번째는 내부 요소는 가장 나중입니다. F-홀, 브릿지, 줄, 하단 고정장치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초보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빨리 그리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눈에 띄고 바이올린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먼저 넣으면 오히려 전체를 망칩니다. 왜냐하면 내부 요소들은 전부 몸통의 중심과 비율에 종속된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몸통이 틀어졌는데 F5를 예쁘게 그려봤자 그건 잘 그린 게 아니라 틀어진 몸통 위에 예쁜 스티커 붙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전체 틀, 중심축, 큰 덩어리, 입체 두께, 목과 헤드, 마지막으로 내부 디테일. 이 순서를 거꾸로 할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피해야 할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한쪽 외곽선을 끝까지 완성하지 마세요. 많은 초보분들이 왼쪽 라인을 위해서 아래까지 쭉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좌우 비교가 끊겨버려요. 한쪽은 점점 과장되고 반대쪽은 거기에 억지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길게 완성하지 말고 위 덩어리 좌우를 같이, 허리 좌우를 같이, 아래 덩어리 좌우를 같이 맞춰가며 진행하세요. 두 번째는 진한선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진한선은 수정의 여지를 없애고 손보다 자존심을 먼저 굳게 만듭니다. 선이 진해질수록 사람은 고치기 싫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연하게 여러 번 비교하면서 그려주세요. 세 번째는 디테일로 형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줄을 넣고 F5를 넣고 명암을 넣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틀은 디테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테일이 틀어진 구조를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결국 형태 잡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손재주가 아니라 순서에 대한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만 그리는 것 같아서 불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모, 타원만 그려서 언제 바이올린이 되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단계를 못 참고 건너뛰니까 늘 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단계를 참으면 나중에 곡선을 얹을 때 훨씬 편해집니다. 이미 어디가 넓고 어디가 좁고 어디서 기울고 어디가 연결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림은 예쁜 선 한 방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는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서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복잡한 대상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처럼 어려워 보이는 형태도 결국은 전체 틀부터 시작해서 축을 세우고 큰 도형으로 나누고 입체를 붙이고 마지막에 디테일을 얻는 순서만 지키면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 닮게 그려야지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순서대로 구조를 세워야지부터 시작해주세요. 닮음은 결과고 구조는 과정입니다. 결과만 쫓으면 늘 흔들리지만 과정을 지키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지금 이 바이올린도 처음부터 바이올린처럼 보이게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엔 상자 같고 다음엔 병 같고 그 다음엔 악기 비슷해지고 마지막에 바이올린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복잡한 형태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구조물이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결국 복잡한 형태를 잘 그린다는 건 어려운 대상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도형으로 바꿔서 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손이 느려서도 아니고 감각이 없어서도 아니고 처음부터 너무 완성된 선만 보고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바이올린 같이 곡선도 많고 구조도 복잡한 대상은 예쁘게 보이는 라인부터 따라가면 거의 반드시 중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큰 틀을 먼저 잡고 중심축을 세우고 도형으로 나누고 그 다음 입체를 이해한 뒤 디테일을 올리는 순서로 접근하면 훨씬 덜 흔들리고 훨씬 덜 지치고 무엇보다 내가 왜 틀렸는지 스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림이 늘기 시작하는 순간은 많이 그렸을 때가 아니라 내 그림의 문제를 내가 읽을 수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초보분들일수록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이올린을 바이올린처럼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그냥 긴 박스일 수 있고 위아래가 붙은 덩어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조금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완성형을 원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형태 잡기 단계를 대충 넘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왜 그럴듯하게 안 나오지 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사실 잘 그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멋진 선을 뽑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밑작업을 절대 건너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초가 강한 사람들은 어려운 대상을 만나도 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구조를 해석해서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히 바이올린 하나를 그리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사물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해주는 형태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외곽선만 너무 따라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만 각도 바뀌면 맨날 무너졌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걸 느끼셨다면 이미 엄청 좋은 출발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재능보다 관찰 방식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보는 법이 바뀌면 손도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것처럼 큰 틀 먼저, 축 먼저, 도형 먼저 이 순서를 반복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처음엔 천천히 덜 예쁘게 보여도 구조를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훨씬 빨리 늡니다. 예쁜 선은 나중에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지만 무너진 형태는 끝까지 그림을 끌고 갑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도 도형으로 나누는 건 알겠는데 막상 혼자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직 헷갈린다. 내가 그린 그림이 왜 어색한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기초를 진짜 순서대로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연결해둔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초보분들이 가장 막막한 부분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해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만 보고 끝내는 것보다 내가 어디서 자꾸 틀어지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는 게 실력을 올리는 데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이제야 내가 형태 잡기가 뭔지 좀 알겠다 싶으셨다면 좋아요와 하이프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그림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을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도 해주시면 다음 영상 보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복잡한 형태 앞에서 겁먹지 마세요. 그림은 복잡한 걸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쉬운 도형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외곽선을 쫓지 말고 구조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분명 그림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도 남들과 말하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남들과 말하기 싫을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회식 자리에서 말 한마디 더 하는 게 부담스럽고,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도 대화가 끝나고 집에 오면 뭔가 공허할 때가 있죠. 그냥 오늘은 조용히 있으면서 나를 정리하고 싶다 라고 느끼는 날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한참 말하고 웃고 했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침묵이 편해졌던 그날 저녁, 내 손이 멈추고 머릿속 잡생각만 휩쓸릴 때 연필 한 자루와 스케치북 하나가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날이 거의 없지만 오히려 예전 학창시절이나 사회초년생 때는 종종 그런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림이냐라고요? 말 대신 선 긋기를 시작하면 머릿속이 조금씩 정돈됩니다. 잡음이 사라지고 마음이라는 방 안에 나만의 틈이 생겨요. 얼마 전 수강생 한 분이 혼자 있고 싶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스케치북을 꺼냈더니 마음이 훨씬 차분해졌어요 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그림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왜 우리가 말하기 싫을 때 그림을 선택해야 하는지, 실제로 그림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좀 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있는 동물, 말을 잘 그리는 팁과 함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밤엔 또다시 연필을 잡아볼까 라는 생각이 분명 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건 그냥 선을 긋는 행위만은 아니에요. 그건 말로 하기 어려운 마음을 숨통 트이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말 대신 연필을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잘해야 한다, 남에게 보여야 한다,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근데 그림은 다릅니다. 그림은 그냥 존재하는 나를 그립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각,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 손끝에 남는 떨림까지, 그걸 그냥 스케치북에 담는 것만으로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말 많은 자리에서 웃고 떠들고 나면 집에 와서 문득 조용히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럴 때 말보다 연필이 먼저였어요. 내가 지금 이걸 왜 그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선 하나 또 선 하나 하다 보면 잡생각이 연필에 옮겨지고 머릿속이 천천히 정돈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돈된 틈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걸 자주 생각했구나. 이런 색이 좋아하는 감각이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그림 위에 남습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동물 중에 말 그리기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말의 얼굴을 그릴 때는 아래 5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의 얼굴은 세로로 길고 전체적으로 삼각형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마에서 콧등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눈, 콧구멍, 입 순서대로 아래쪽으로 좁아집니다. 눈의 위치는 머리 전체 길이의 약 3분의 1 지점, 콧구멍은 아래쪽 끝에서 조금 위입니다. 말의 눈은 사람보다 옆쪽에 있고 살짝 아래에 있어요. 거의 얼굴 측면에 그려야 자연스럽습니다. 눈의 형태는 가로로 긴 타원형이며 눈꺼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짝 처진 듯한 곡선을 그려주면 말 특유의 온순한 눈매가 잘 표현됩니다. 말의 콧구멍은 타원형이면서 약간 찢어진 듯 옆으로 퍼져 있는 형태예요.
단순한 구멍 모양이 아니라 근육에 따라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주려면 콧등의 근육도 함께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말의 입은 콧구멍 아래쪽에 살짝 길게 나 있는데 곡선 형태로 미묘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너무 직선으로 그리면 딱딱하고 굳은 표정이 되기 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털이 짧아서 빛이 닿는 부분에 광택이 생깁니다. 특히 눈 위나 콧등, 턱 밑부분에 부드럽게 명암을 주면 입체감이 확 살아납니다. 털의 방향은 코에서 귀 쪽으로, 입에서 턱선을 따라 흐르듯 표현하면 좋습니다. 2026년 병오년이 붉은 말의 해인데요. 여러분도 말 그림 한 장 그려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림을 혼자 그릴 때 종종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지금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고 그렸는데 내 그림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완벽한 그림보다 먼저 그리는 나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림을 통해 나만의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내가 자주 쓰는 선이 보이고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보여요. 아, 내가 이런 걸 자주 그리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내겐 익숙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서 나만의 시간도 쌓여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시간이란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틈을 만듭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그림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이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림을 혼자 그릴 때 좋은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비교와 평가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마음, 나의 시간, 그게 하나로 모이면 내가 나를 이해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림은 혼자 해도 좋지만 같이 할 때 장점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 마음의 고독이 누군가의 공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공감이 또 다른 그림으로 이어지고요. 같이 그릴 때 나 혼자였던 그림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같이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영감을 주고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 감동이 다시 그림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됩니다. 여행지에서 스케치북을 펴고 마주한 풍경, 그 풍경 그대로 그림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그림은 사진보다 더 강력하게 내 머릿속에 남습니다. 사진은 찰나지만 그림은 최소 5분 이상은 풍경을 바라보고 그려야 하잖아요. 남들과 말하기 싫을 때 그림을 그리세요 라는 제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좋은 시작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연필 하나 꺼내서 스케치북을 펴는 거, 그게 이 영상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어요. 그림을 통해서 말 대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하루가 담깁니다. 입을 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나만 보고 나만 느끼면 됩니다. 혹시 그림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기초부터 탄탄히 잡고 싶다 하신다면요, 고정 댓글에 제가 준비한 기초 드로잉 영상 링크 남겨놨습니다. 처음부터 그림이란 무엇인지 연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구조, 명암, 감각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림이 혼자서 막막했다면 이 기회가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말 대신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스케치북 펴고 연필 하나 잡아보세요. 남들과 말하기 싫은 날이 있다면 그 대신 그림으로 나를 보세요. 나를 표현하세요. 그림이 당신의 마음을 담아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